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사 서머리 오늘 15회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15회가 됐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서머리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실기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91번 정보통신 공사비 자주 나오죠. 공사 원가, 순 공사 원가라고 하고요. 재노경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입니다. 재노경으로 암기하시고요. 총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1, 2. 그러니까 재노경, 일반관리비, 이윤에서 재노경, 1, 2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래서 총 원가는 순공사 원가의 일반관리비의 2윤이고요. 순공사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미 그 금액을 줘서 푸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을 꼭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가 있죠. 직접 재료비는 목적물 설치 물품대로 계약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그러니까 주요 재료비와 부품 재료비로 구성됩니다. 간접 재료비는 목적물 외에 보조 물품에 대한 계약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소요 재료비에 대한 소요 공구, 기구, 비품비, 포장 재료비 등이 있겠습니다. 원가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원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지적 경비가 있고요. 이 간접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가 있고 이걸 다 합쳐서 제조 원가라고 하고 제조 원가에 판매비랑 관리비를 합쳐서 총 원가라고 하고 여기에 이익을 붙인 거를 판매 가격이라고 하니까 이건 참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원가 산정과 표준 시장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품셈을 기초로 해서 원가 계산하지만 표준 시장 단가는 공종별, 표준 시장에 있는 단가는 공종별, 표준 시장 단가에 의한 산출이다. 공사 원가 산정 방식은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합계를 산출하는 방식이고요. 표준 시장 단가 방식은 실적 공사비로서 실제적으로 과거에 수행했던 유사 공사의 단가를 기초로 해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그걸 보정해서 차기 공사 예정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시장 단가는 시장에서 사용되는 금액, 표준 품셈으로 크게 구분하고요. 표준 품셈 설계자 및 발주 기간에 따라서 좀 약간 상이할 수 있고요. 표준 시장 단가는 수량 산출 기준에 의해서 통일됩니다. 지우 다시 보면 산출 방법은 표준 품셈을 기초로 해서 원가를 계산하고요. 표준 시장 단가는 공종별 표준 시장 단가에 의해 산출합니다. 직접 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분리되는 거고요. 표준 시장 단가는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가 포함됩니다. 간접 공사비는 비목적으로 별도로 진행되고 표준시장 단가는 직접 공사비 기준으로 합니다. 공사 원가 방식과 표준시장 단가 방식을 정리하시고 공사 원가 산정 방식에 어떻게 보면 표준 품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품셈과 표준 시장 단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접지 저항 전에도 했었는데요. 접지 설비, 군의 통신 설비 선로 및 통신 공동구에 대한 기술 기준 5지에 의해서 정의되었습니다. 접지선은 접지 저항이 15 이하인 경우 2.6mm 이상, 접지 저항이 105 이하인 경우 1.6mm 이상의 PVC 피복 동선으로 한다. 하다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해야 하고 접지체 상단이 지표로부터 75cm 이상 되도록 매설하되 동결심보다 깊도록 해야 된다. 다음 지중통신선도 공동통신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21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중통신선을 지중강전류 전선으로부터 30cm, 특과비 경우 60cm 거리에 설치하고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 전선 간에는 설치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염에 견딜 수 있는 격벽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시험 문제입니다. 30cm 특구와 60cm 격벽. 지중통신선의 금속체의 피복 또는 관로는 지중강전류 전선의 금속체의 피복 또는 관로와 정기적 접속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다만 전기철도 및 전기궤도의 기선으로부터 누출되는 직류 전선에 의한 부식 또는 강전류 설비로부터의
방송통신 설비에 유입되는 위험 전류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서는 휴즈 개폐기 또는 이와 유사한 보완 장치를 통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문구 그대로 정리하시고요. 접지 방식에 대한 메시 접지가 되겠습니다. 시공 전체를 1m 깊이를 파며 그물 모양으로 각 연결점을 안착해서 글로브로 접합 발을 접속한다. 그래서 메시 접속 방법에 대한 예가 되는 거고요. 그림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특징은 시공 지역을 전체 1m 깊이에 설계된 면적으로 구덩이를 파고 나동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그물 형태로 포설하고 그물 모양의 각 연결점을 압착 슬래브로 접합 또는 발을 용접하고 외부 접지 도선을 연결하여 인출하고 시공지역 전체를 메우고 마무리한다. 이 방법은 대지 저항률이 높고 부지가 넓은 곳에 적합하다. 요 위에서 어떤 거에 대한 방법이냐라고 하면 메시 접지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일반 접지봉 시공 방법. 장점, 다양한 크기의 재료의 모델이 있으며 재료비도 저렴하다. 단점은 대지 저항률이 높은 지역이나 안반에서는 시공이 매우 어려운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만 안반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보시고 일반 접지봉을 찾으셔야 됩니다. 시공 위치를 폭 40cm, 깊이 75cm 이상으로 털을 파고 터판 위에 일반 봉을 해머로 떼서 받고 접지 간격의 간격은 최소 2배 이상으로 이격하고 봉과 봉을 나동선을 이용하여 압착 슬립으로 접촉하고 외부 접지선을 나동선과 접촉하고 시공 위치를 메우고 마무리한다. 그래서 접지 저항 측정 기록에 대해서 일반봉 접지와 탄소봉 접지를 이제 비교했고요. 일반봉 접지는 일반 봉과 나동선으로 되어 있고 탄소봉 접지는 탄소 접지봉과 나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봉은 메시 포설을 하고 연접한 후 일반 접지봉 설치를 하여 접지 저항을 감소시킨다. 안반 지역이나 낮은 접지 저항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요거 접지 저항 값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게 단점이 되는 거죠. 탄소 접지봉은 터파기나 흙 다지기를 한 후 탄소봉을 매설하고 흙으로 메운다.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접지 전극의 접지 저항을 감소시켜 준다. 그래서 접지 면적, 주로 넓은 설치의 면적, 이건 접지가 넓은 설치에 둘 다 가능한데 시공 불가능한 곳이 탄소 접두봉이나 일반 접두봉이 둘 다 일반적으로 많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접지 어스라고 하죠. 접지 또는 어스 그라운드는 전기 회로를 도면으로부터 연결해서 전류가 지면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상 전압 발생 시에도 고장 전위가 영전이 대지로 흘려보내서 같은 전위를 유지해서 기기나 인체를 보호하는 게 특징입니다. 기계나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접지입니다. 그래서 접지는 개통 접지가 있고 보호 접지가 있고 피레침 접지가 있죠. 그래서 개통 접지는 전력 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산 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연결하는 것으로 변압기의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중성점 접지라고 한다. 중성점 접지. 보호 접지는 고장 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이다. 피레침 접지는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근접하는 내격을 확실하게 흡입해서 내격 전류, 우리가 번개 같은 거죠. 내격 전류를 대지로 안전하게 방류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보호하는 것이고, 피레침 접지는 피레 설비에 흐르는 내격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흘려보내기 위해 접지극을 대지에 접촉해서 설비한다. 구성에서 접지국, 접지도체, 보호도체, 기타 설비가 되어 있고요. 단독 접지는 이렇게 각각 단독으로 하는 거고, 공통 접지는 특고압, 고압, 저압 같은 거는 같이 사용하는 거고요. 통합 접지는 전압이나 통신이라든지 피레침을 다 같이 사용하는 게 통합 접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3점 전위 하강법. 3점 전위 하강법을 이용하여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은 접지 전극과 전류 전극 그리고 전위 전극의 이격거리와 영향관계에 따라 그 정확성이 결정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EPC라 그래서 EPC를 기준으로 해서 이와 시간의 61.8%를 이격하기 때문에 이걸 61.8% 법이라고 합니다. 전위하강법은 오hm 법칙에 따라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접지극 2에서 일정한 거리에 보조 전곡 C를 두고 전류 보조국 C를 두고 전위 보조국 P를 61.8%의 2에서부터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접지전구 2와 보조전구 P와의 간격은 접지전구 2와 전류 보조구 C와의 간격의 61.8%인 0.618배가 접지저항 측의 최적의 위치가 된다. 그래서 61.8%가 돼서 EPC의 요 간격의 61.8%, 전체의 61.8%,
여기 보면 전체 E하고 C의 간격의 61.8%, 약 3분의 2 정도 되는 곳에 P인 전위 보조국을 설치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번 설계도서의 보관 의무.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제2장에 공사의 설계 감리 7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설계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보관한다 해서 공사의 목적물을 소유하는 공사에 대한 실시 준공 설계도서를 공사의 목적물이 폐기될 때까지 보관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해당 공사에 준공된 후 5년까지, 용역업자는 5년까지, 소유자는 폐지될 때까지, 감리한 용역업자는 하자 담보 책임이 종료할 때까지, 감리한 용역업자는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자는 영구적인 거죠. 폐지할 때까지. 용역업자는 준공 후 5년이 되는 거고요. 감리는 하자 담보 책임이 종료할 때까지 꼭 정리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머리를 총 200개로 나눠 봤는데요. 그 정보통신 기사 실기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주제와 정의 또는 요 내용까지 할 수 있으면 내용까지 해서 암기하고 단답식이라든지 서술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